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찾고 있을까요? 지난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질병을 살펴봤더니 입원 치료는 노년 백내장이, 외래 진료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꼽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진료비 주요 통계에서 다발성 질병 순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입원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노년 백내장으로 34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폐렴과 위장염, 추간판 탈출증 등의 순이었고요. 외래 진료의 경우 가장 많았던 질병은 1,683만여 명을 기록한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이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이 30에서 79세 성인 2만 9,900여 명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해 건강상의 퇴직 비율을 분석해봤는데요. 저학력자 그룹은 고학력자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할 확률이 2.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이 금주, 금연, 운동 실천을 위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저학력자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한평생 같이 생활을 한 노부부는 신체 능력 저하 같은 노쇠 현상,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이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70에서 84세 노년기 부부 300여 쌍의 노쇠 동반 발생 경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이 노쇠한 경우 부인에게도 노쇠 증상이 일어날 확률이 4.62배, 부인이 노쇠한 경우 남편이 노쇠할 가능성은 3.34배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체중이 감소했을 때 부인의 체중 감소 확률이 8.34배에 달했고 부인의 체중이 줄었을 때 남편의 체중이 줄어들 확률은 4.91배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공통된 환경과 질병, 서로 간의 정서 교류 등이 배우자 간 노쇠 동반 발생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정신건강 질환 4종류를 약 10분 만에 분간해낼 수 있는 선별 척도가 개발됐습니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치매, 우울증, 불면증, 화병 등 총 4개 질환을 한꺼번에 선별할 수 있는 초간단 선별 척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선별 척도는 각 질환에 따른 증상과 경과에 대한 주요 문항을 비교적 적게 구성해 검사 시간을 기존 대비 약 4분의 1가량 줄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지역의 노인 정신건강 사업에서 질환의 정도에 따라 선별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HDL, 바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HDL의 수치를 높이면 혈관 개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40대 이상 남성 48,5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HDL 수치가 데시리터당 40mg 미만일 때의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1로 본다면 40에서 49mg인 경우 발생 위험은 0.987이었고 60mg 이상을 유지할 땐 그 위험이 0.922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데시리터당 60mg 이상의 높은 HDL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중년 남성이라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수준의 HDL 수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급격한 확진 증가를 대비해 권역별 코로나19 병상이 공동 운영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막으려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작업이 분주합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이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체제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조사의 중간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민 3,055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집단 면역을 통한 대응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3천여 명 가운데 1명, 이를 단순 계산한 국내 항체 보유율은 0.03%로 다른 여러 나라의 보유율보다 낮은 편입니다. 앞서 스페인의 조사 결과 항체 보유율은 5%였고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 7.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항체 보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단 검사와 물리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가 억제됐기 때문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년, 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 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은 한 집단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병에 걸려 면역이 생기면 감염증의 진행과 전파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면역학적 개념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인구의 6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예상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대책본부는 일단 지역사회의 급격한 확진 증가를 대비해 병상 수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코로나19 병상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자체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광역 생활권의 역량을 함께 활용하는 상호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휴가철에 들어가면서 해외 입국에 의한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르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일례로 환자 빈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들 국가 입국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배드민턴 등 실내 체육관 등을 통한 확산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줌바나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실내 운동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어렵다면 결국 백신과 치료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항체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항체 유전 정보를 갖고 와서 치료제로 만드는 겁니다. 한 제약업체는 이 항체 후보 물질을 쪽제비 같은 동물에 투여해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혈장 치료법인데 일단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150여 명의 완치자 혈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혈장 제제로 생산하면 바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2건입니다. 그간 5건의 백신 임상시험이 끝났거나 중단됐는데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과 함께 해외 백신을 구매하는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우선순위를 두고 접종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각 활동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 해당 기준은 마스크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발생 정도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의 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따져본 결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은 위험도 활동에 속했습니다. 또 종교 활동과 모임, 행사, 사우나, 찜질, 미용 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으로, 이어서 쇼핑이나 독서, 게임, 관람은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라도 처해진 상황이나 이용 시설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졌는데요. 외식을 예로 들면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거리를 두고 밥을 먹으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으로 낮아졌고, 배달이나 포장을 이용해 집에서 식사할 땐 위험도가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체제에 편입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통해 공급이 진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벌이는 등 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공급 전망과 관련해선 7월 말 정도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부터였죠. 그간 구입에 이것저것 제한이 있었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이 된 건데요. 다만 이후에 마스크 대량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즐겨 찾는 가정 간편식. 간단히 데워 먹는 제품부터 손질된 재료를 담아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까지 다양한 종류가 나오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인기이기도 하지만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연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찌개류 가정 간편식 687개 제품에 표기된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1회 제공량당 평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자, 여기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 기반해서 정해지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의미하는데요. 자, 얼마만큼 낮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2,000kcal의 열량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가정간편식 320g의 평균 열량은 134.4kcal, 6.7%에 불과한 셈이죠. 이 밖에 다른 성분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탄수화물 3.5%, 단백질 16.9%, 지방 9.6%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찌개만 드시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이 찌개류에 200g의 즉석밥을 함께 먹는다고 가정할 때 성분 함량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에 비해 탄수화물은 24.3%, 단백질은 24.5%, 지방은 10.7%, 모두 권장량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열량만 따지면 438.4kcal, 일일 권장 섭취량의 21.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열량이 750kcal이고 또 일반 라면도 526kcal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낮은 건데요. 자, 반면에 나트륨 함량은 상당합니다. 자, 가정간편식 찌개류를 한 번 섭취한 나트륨 함량이 1012.2mg. 이 정도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일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2000mg의 절반이 넘습니다. 외식이나 가정식 나트륨 함량이 880.9mg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도 높아서 만약에 찌개류 가정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이 있겠죠.
이번 식약처 조사는 국, 탕, 찌개, 전골 같은 찌개류에 대한 영양 성분 정보만을 제공한 건데 사실 지난 2월에는 컵밥이나 볶음밥, 죽 등의 가정 간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 이번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당시에 평균 324kcal의 열량에 성분별로 탄수화물 57g, 단백질 9g, 지방 7g으로 모두 권장 섭취량의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나트륨만 평균 780mg으로 권장량의 39%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정 간편식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야 해서 일부 영양소의 함량이 적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살균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해합니다. 어디까지나 간편식이지 건강식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정 간편식을 이용할 때는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 간편식 구매 전에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드실 때는 부족한 열량이나 단백질 등을 보충해주는 식품, 예를 들어서 계란 프라이와 같은 음식과 곁들이시고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높은 파나 양파 등을 함께 조리해서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